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총선 이후에도 정치권은 바람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 요즘 뭐 이렇게 지인들이라든지 기자들한테 전화를 무지하게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전국이 어떻게 될 거냐고요. 제가 무슨 돗자리 까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정치가 잘 되기 위해선 국민의 목소리를 제일 잘 듣는 사람이 정치를 주도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답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이 말은 맞는 것이다. 저 스스로 자부하면서 이 시간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분이 또 국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실지 기대해보면서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그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여러분, 패배가 아니다. 네,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과연 누구의 말일까요? 네, 바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자세한 상황 살펴볼까요? 실루엣만 봐도 딱 알겠죠. 예, 네.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여기서 여러분 누구 이야기하냐면 당원들과 그를 지지한,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한 지지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 패배가 현실화된 이후 사실 이제 좀 한 발 뒤로 물러나고 나서 SNS에다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패배이지 여러분의 패배가 아니다. 정말 대단하셨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빚을 졌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을, 국민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잘못을 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건 굉장히 뉘앙스가 아주 미묘해요. 미묘합니다. 네. 예, 뒤에 더 이어지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교해지기 위한 시간을 갖고 공부하고 성찰하겠다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즉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지금은 한 발짝 물러나지만 앞으로 도약을 위해서 스스로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개구리 자세라는 거죠. 웅크려야 펄쩍 뛸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정치를 앞으로 해 나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국민을 배신하지 않겠다라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다짐을 하는 글을 SNS에 잘 쓰지도 않던 페이스북에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니까 그다지 문장이 훌륭한 건 아닌데 뭐랄까 아마 하고 싶은 말도 많고 막 속에서 뜨거운 게 막 올라오는 네. 그런 것들을 적나라하게 글을 쓰다 보니까 좀 거칠지만은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여러분 패배가 아니다가 저는 자신의 패배도 아니다라는 말로 솔직히 들리기도 했습니다. 자, 한 전 비대위원장의 SNS 글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자신을 비판하자 남긴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앞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당을 지옥을 맛보게 한 인물이다 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신한 인물이다 라고 얘기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정치인이 배신하지 않아야 할 대상은 여러분 국민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다.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은 배신이 아니라 용기다. 나는 용기 있는 정치인이다 라고 어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말바람은 좀 밀리지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서로 막 싸우면은 막 스파크가 터지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드러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한참 웅크리고 있는 상황에서 싹을 잘라버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미래의 대선 경쟁 주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도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지 않을까요? 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이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이재명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그렇고 또 조국 혁신당 대표도 그렇고 무슨 한마디를 던진다라는 이 자체는 그 말 자체가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사숙고 끝에 나오는 거예요. 홍준표, 한동훈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 행간을 읽어보면 한국의 정치 상황까지 읽힌다는 거, 그거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총선 이후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의 회동이 한 전 위원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좀 불발됐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근데 홍준표 시장의 만남 이후에 이게 회동이 제안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죠. 이제 원래 검찰 내에서는 윤석열 형님, 한동훈 아우지 않습니까? 네네. 형님 아우로 잘 이렇게 지내는데 이게 공적인, 물론 거기도 공적인 자리인데 더 큰 공적인 자리인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격인 상황에서 수십 년 동안 이어져 왔던 형님 동생 사이가 지금 상황에서 선거라는 커다란 정치 이벤트를 겪고 나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을 불러서 뭐 고생했다라면 고생했다라든지 잘못했다면 잘못했다라든지 뭐 분석할 거면 분석한다든지 이렇게 됐어야 된다라고 한동훈 위원장은 생각했겠죠. 그런데 자기가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기 전에 경쟁자인 격인 그리고 늘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했던 홍준표 대구시장을 불러서 먼저 얘기했다. 네.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경무 선거운동을 내내 그렇게 다니면서 몸이 지치고 아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의 연락을 받고 오찬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기서 건강상 이유로 참석하기 어렵다고 정중히 말씀드렸다가 사실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한동훈 전 위원장이 자기 먼저 만나기 전에 홍준표 대구시장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섭섭한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부른다고 해서 즉각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몸이 안 좋습니다 하고 한 발 빼는 것도 일종의 정치 행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총선을 진두지휘한 한 전 위원장보다 홍 시장을 먼저 만나는 것이 순리인가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심각한 건 이것이 윤한 갈등의 새로운 연장선이다. 지금 1차, 2차 윤한 갈등이 있었어요. 다 봉합됐다라고 하지만 전 그 봉합됐다고 그러니까 봉합은 됐어요. 근데 밑에 부글부글 끓고 있거든요. 이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만날 때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대단히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누가 한동훈에게 돌을 던지랴. 이 총선 참패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 한동훈 위원장을 옹호하는 발언인 듯 보이는데요. 네,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이 한 말입니다. 자세한 말씀을 들어보죠. 김영우 전 국민의힘 의원 동대문 갑에 출마했어요. 혹시 얼굴 평소에 알고 계셨던 분입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죠. 익숙하진 않아요. 저도 익숙한 분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경기도 북부에서 당선되었던 무난한 국민의힘 의원이었습니다. 서울 그리고 소위 얘기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험지에 출마해서 이번에 떨어졌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김영우 국민의힘 전 의원이 지금 이야기는 누가 한동훈에게 돌을 던지랴 한동훈은 할 만큼 했다라고 소위 방어벽을 쳐주는 겁니다. 지금 왕세자니 폐세자니 하면서 당에 얼씬도 말라는 당의 정치 선배도 있다. 홍준표. 조선시대도 아닌데 말이다. 정말 이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선 결과가 지난해 연판장으로 엉망이었던 전당대회 누구는 나와라 누구는 나오지 마라 연판장 돌렸죠. 초선 의원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다시 당선된 걸로 알고 있어요. 비정상적인 강서구청장 공천과 선거 패배
그때도 17점 몇 %로 졌죠. 예.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의대 정원 논란, 이종섭 그 호주 대사 출국 문제, 황상무 회카 사건 가히 놀라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가히 놀라웠죠. 근데 선거 때는 이런 얘기 안 나왔어요. 왜? 여당이니까. 그러니까 끝났으니까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지원 유세로 소위 보수층의 자포자기와 분열을 막을 수 있었다. 한동훈 아니면 누가 이 정도만큼이라도 성과를 냈겠느냐라고 김영우 위원장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대통령과 한동훈을 갈라치려고 하는 아주 묘한 보수의 움직임이 있다. 이런 비열한 흐름이 올라타지 마다 다 이거 홍준표 대구시장 저격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여권 내 잘 보면은 현재의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 친윤 그룹과 이번 선거를 통해서 새로 형성된 친한 그룹이 명확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에 긴장 관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긴장 관계가 지금 홍준표 시장에 대해서 저격을 하는 것이고 홍준표 시장이 거기에 반박을 하는 것이고 여기서 한 발짝 떨어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한동훈 위원장은 몸이 아프다 내지 지쳤다라고 잠깐 쉬는 사이에 밑에서 격렬하게 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지금 물밑에서 집권 여당의 물밑에서는 격렬한 정치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김영우 전 의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이건 앞으로도 상당 부분 계속될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 총선이 정권 심판이라는데 선거가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권에 쏟아진 화살을 한동훈 전 위원장이 좀 막아준 것도 사실 아닐까요? 그렇죠. 사실은 이번 정권 심판을 이렇게 이게 민심이었어요. 민심이기 때문에 192대 108석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건 누구도 부정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부정 못할 거예요. 정권 심판인데 지금 막판에 가서 어떻습니까? 지금 200석을 야권이 가져가느냐 마느냐에 굉장히 중체대한 문제에 이렇게 도래했을 때 끝까지 저항했던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죠. 왜 한동훈 위원장이 저항했냐면은 정말 200석까지 돌파해버리면은 자기가 설 자리가 아예 없어져 버리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 끝까지 저항을 했더니 그러니까 낙동강 벨트를 중심으로 그의 심정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야권이 낙동강 벨트 이남, 그러니까 부산이라든지 이런 데서 성적을 많이 내지 못했어요. 만약에 낙동강 벨트가 국민의힘 입장에서 뚫렸다고 한다면 200석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가지 못한 것이 어디냐라고 한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을 편을 들지만 그렇지만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유사일에 집권 여당이 이렇게까지 깨져본 적이 없는 초유의 사태이고 초유의 정치 이벤트가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사실 한동훈 위원장 책임도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책임은 용산 대통령실에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 심평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선 스승이라고 얘기하는 심평 변호사는 홍 시장도 그리고 한 전 위원장도 말리면서 그만하자 양시론을 펼쳤지요. 예. 네. 사실 한 전 위원장이 정치 새내기 아니겠습니까? 이 총선에 패배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의 주장, 또 다른 주장은 무엇이 있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홍 시장은 아주 대놓고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의 책임론을 대표적으로 제기하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언론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누가 비판하고 이거 알 수 있지만 언론에 나오지 않는 이면에 있는 목소리가 있을 것이다 충분히 추측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그다지 좋은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뭐 비서관 중심으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이런 상황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공격이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친한 그룹과 친윤 그룹이 나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처세를 자칫 잘못하면은 소위 얘기해서 친윤 그룹부터 전면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받게 될 것이다라고 제가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미래 권력이 이겨요. 지금은 질지 몰라도 미래 권력이 이긴다. 그러면 친윤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대거 친한 그룹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권력의 저울추는 지금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레임덕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한동훈 책임론이 가열될수록 한동훈 동전도 뜨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굉장히 전면에 나섰는데도 그것밖에 못 나왔다. 그럼 당신 책임져라 라고 다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알았습니다. 제 책임입니다 하고 일단 물러났어요. 만약에 비대위원장 나 그대로 계속 할래. 여당 집권 여당의 대표 역할을 계속 할래라고 했으면 엄청 욕먹었을 거예요. 물러났거든요. 물러났더니면 지금 국민의힘 지지층의 44.7%. 그 미디어 토마토가 뉴스 토마토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국민의힘 지지층의 44.7%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차기 당권 주자다라고 꼽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홍 전 시장의 마음이 좀 급해지실 것 같아요. 홍준표 시장은 사실 이게 워낙 대범한 분이라서 그다지 이렇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이렇게 동정론, 이걸 언더독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대한민국에서 언더독 전략을 제일 잘 쓰는 정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선거 때마다 손에 붕대 말고 나와서 악수하죠. 예. 굉장히 언더독 전략에 투철한 사람인데 그거를 배웠는지 몰라도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은 조금 뒤로 빠져 있으면서 공격하는 사람에게만, 즉 홍준표 시장에게만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동정론이 기반되어 있다. 아, 잘못은 윤석열 대통령인데 왜 화살바지를 한동훈이 해? 라는 일반적인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이걸 통해서 드러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한동훈 위원장을 응원하는 화환도 그렇게 줄을 잇고 있다면서요? 아, 근데 그건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네. 물러났어요. 화환 국회 주변에 막 깔아도 한동훈 위원장 그거 안 봐요. 그 돈만 아까워 그거 다 모아가지고 부르디토끼나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내지 정부 여당과 그리고 현재 국민의힘에 마음에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지자, 열혈 지지자들이 한동훈 위원장을 지지하면서 보내는 것인데 조금 이렇게 좀 핀트가 좀 차라리 한동훈 위원장 이름으로 부르이토끼 성김문야 하십시오. 그게 낫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총선 참패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 평론가님은 과연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자, 배를 하나 이렇게 상상해 봅시다. 선주는 윤석열 대통령, 선장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그리고 선원들은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입니다. 일단 선주가 배를 너무 엉망인 상태에서 내줬어요. 배가 구멍이 뚫려서 제대로 운항하기도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배를 좀 이렇게 전쟁하러 나가는데 좀 삐까번쩍하고 좋은 군함을 줘야지 이런 배를 주냐 막 불평불만했지만 어떡합니까? 가지고 있는 배가 그것밖에 없는데 끌고 나가는데 선장이 제대로 운전을 못해요. 이리저리 왔다 갔다 막 험하게 운전을 해요. 그러니까 막 배 탄 사람들이 막 이리 쏠리고 자기 제대로 이렇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에서 그 가운데서도 이제 경험 많은 1등 선원쯤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1등 선원이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직원을 했는데 직원을 안 해요. 자기도 왔다 갔다 하면서 휩쓸려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가 나중에 민주당이라는 민주호를 딱 만나가지고 땅 부딪히니까 꼬르륵 가라앉는 국민의힘이 됐다라고 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선주, 선장, 선원 전체의 책임이다. 제가 좀 비유를 해봤습니다. 네. 계속적으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 사이의 줄다리기 어떻게 이어질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 실패하니까. 네, 이 역시 상당히 의미심장한 발언입니다. 누구의 말일까요? 네, 박지원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의 발언입니다. 자세히 살펴주시죠. 이거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번 당선자죠. 네. 당선자가
코미디 쇼에 나가서 SNL 코미디 쇼에 나가서 당대표 차기 국민의힘 당대표로 안철수 의원을 추천한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잘 되라 이렇게 추천한 게 아니라 그래야 국민의힘이 실패하니까 라고 답변을 한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야박하죠? 네, 네, 농담치고는 그죠. 네, 박지원 당선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예전에 국민의당 통해서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속속들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미디 쇼에 나와서 안철수 의원은 또 철수할 것이다. 안 의원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만 윤 대통령은 어떤 경우에도 그런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이 당대표로 온다 하더라도 윤 대통령이 바뀌어야 사는데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오면은 여전히 이 뭐랄까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밀릴 것이다. 쓴소리를 해도 듣지 않으니까. 않을 것이다. 네. 그래야 실패하니까. 예,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좀 이렇게 좀 정치 원로쯤 되는데 좀 잘 좀 봐주시지 너무 세게 발언을 하셔서 나중에 두 분 만나시면 어떤 얘기할지 모르겠네요. 예. 네, 이 박지원 당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조국 혁신당 대표 중에 조 대표가 더 오래 정치할 것으로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은데요. 앞으로 정치를 몇 년 할 것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며느리도 몰라요. 지금 당장 조 대표가 뭐 개원 전에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서 의원 배치가 떨어지고 수감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그러나 지금 이 이야기를 박지원 당선자가 이야기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 5년 대통령 당선되면은 5년 대통령 하면은 그다음 끝나는 거 아니야라고 5년밖에 못 하니까. 5년밖에 못 하니까. 전제 조건이 뭐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다 비교할 때 이재명이 더 오래 정치하냐 조국 더 오래 정치하냐 이거 비교하는데, 사실 박지원 당선자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라는 걸 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관심 끌려고. 굉장히 비상하지 않습니까? 이 비상한 머리는 김대중 전 대통령한테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정치 구단이신 이유가 있겠죠. 예. 네, 박지원 당선인 홍준표 시장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발언이 참 거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박지원 그 당선자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그 정치를 해왔고, 그리고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죠. 그렇게 서로 간에 잘 아는 거예요. 정치 구력이 있는 사람들은 서로 간에 상대방 수를 잘 꿰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홍 시장의 정치력을 인정한다. 우리 민주당이 해야 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난을 홍 시장이 잘해주고 있지 않느냐. 그런 분이 오래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크레이지 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는 박지원 스스로 이야기한다. 박지원 당선자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전국 유세하면서 4월이 가면 한 전 위원장을 떠난다. 5월이 오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현실화됐다. 4월에 한동훈 떠났다. 5월에 윤석열, 김건희 부부 운다. 그것이 현실화될 거라. 잘 가시라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일단 한동훈까지는 봤어요. 이제 5월에 울지는 좀 더 봐야겠네요. 울면 왜 울게 될까요? 특검 때문이죠. 지금 특검은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그 영부인에 대한 여사에 대한 종합 특검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현실화될 가능성이 크죠. 있다고 보십니까? 크죠. 큽니까? 최상병 특검 일부에서는 일부 보수 언론 쪽에서는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서로 맞바꿀 것이다, 딜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딜을 할 수 있는 무기를 윤석열 대통령이 갖지 않았습니다. 네. 가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국민들이 192석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탄핵만 빼놓고 야당 하고 싶은 거 다 했거든요. 192석으로는 탄핵은 불가능하지만 할 수 있는 건 다 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200석에 대해서 안 됩니다라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넙죽절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특검을 막을 수 있느냐, 또 거부권 한다고 그 다음엔 더 큰 후폭풍으로 22대 국회에는 더 크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정치 구조가 그래요. 그런 상황에서 잘 야당과 풀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정진석 비서실장이 등장했어요. 이게 문제가 잘 풀릴는지 모르겠으나 5월이 되면은 특검 정국에서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리는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영수회담도 좀 제안한 상황이고요. 예. 박지원 당선인 향후 정치 행보 마지막으로 좀 예상해 볼까요? 사실 지금 고령이에요. 여든이 넘으셨어요. 예, 여든이 넘으셨어요. 네. 하지만 충분히 정치력이 있는 사람이고 향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충실한 뒷배, 든든한 배경이 돼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역할은 어떤 역할 누가 해왔냐면 이해찬 전 대표 해왔거든요. 그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박지원이라는 정치 원로이고 현재 당선자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일각에서 조국 대 이재명도 조국을 이렇게 부딪히는 사람인데, 박지원 대표가 이재명과 조국의 가교 역할을 할 겁니다.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미리 보는 영수회담, 테이블 오를 의제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주 처음으로 공식 회동합니다. 드디어 만나는데요. 주요 의제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스쳐 지나기만 했지 마주하는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회동이 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하지만 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단 그동안 스쳐 지나간 거 살펴봅시다. 2022년 10월 달 국군의 날 행사장, 지난해 3.1절 기념식 모두 짧은 악수만 주고받고 헤어졌습니다. 지난 10월 예산안 시정연설 때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지금 이번에 영수회담이 진행된다면 취임 2주년이 다 되어서야 두 사람이 비로소 대화하려고 테이블에 앉는 모습입니다. 이거 어느 나라에도 없는 모습이에요. 비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아마 어제부터 일요일부터 오늘까지 양측 실무진이 서로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24, 25일쯤 영수회담이 열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네. 근데 26일에는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6일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 사이에 일정과 의제 조율이 되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될 것인가? 안 되면 다음 주로 넘어간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기도 하고, 과연 의미 있는 결론 도출할 수 있겠느냐, 영수회담을 통해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만나게 되면은 가감없이 얘기할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사실 현재는 윤 대통령이 급한 상황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데는 막 27%, 20%대로 무너졌어요. 23%까지 했어요. 이 상황 손대지 않으면요, 쭉 떨어져 10%대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 여야 협치가 중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여야 협치라기보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급한 상황이에요, 지금. 그냥 단순히 급하다. 야당은 여유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야당은 여유가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쪽 여당이 급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명백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민심이 나왔기 때문에 무엇인가 바뀐 걸 보여줘야 되는데, 바뀐 걸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민기적거리는 모습이 보이니까 지지율이 계속 떨어집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가면 다음 주엔 10%대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역사 이래 가장 낮은 대통령 지지율이 박근혜 대통령 5%,
YS 김영삼 전 대통령 아예 환란 직후에 6% 이게 가장 낮은 지지율인데 10%대까지 떨어진다 언제 더 급전직하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고 그래서 영수회담 하자라고 먼저 아젠다를 던진 겁니다. 지금 상황이 23%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네. 문제는 어떤 의제를 논의하냐일 겁니다. 협상 과정을 봐야겠지만 역시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이 핵심 안건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너무 또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이렇게 민주당에서 추구했다라는 것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예전에 그 코로나 전국에서 한번 지원금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결코 어렵지 않다라고 민주당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이러한 현금 지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은 이게 13조 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고 우리 미래에 비춰보아서 마약과 같은 것이다라고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마 이번 영수회담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내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좀 강력하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겁니다. 네. 엄청나게 강력하게 밀어붙일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심판받지 않았느냐라는 식으로 밀어붙일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실행 집행은 정부 여당이 하기 때문에 그것이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네. 자, 민주당의 민생 법안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제2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도 안건에 오를 전망인데요. 양측이 원하는 바가 다를 것이기 때문에 협상이 원활히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의대 정원 문제까지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네네. 지금 전세사기 특별법이라든지 제2양곡관리법은 양쪽의 이견이 많이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거든요. 조금씩 조율하면은 맞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2양곡관리법,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해서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든지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요.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다른 커다란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것은 금방 통과가 가능하다는 것이고 네. 지금 문제에서 지금 의대 정원이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이미 지난주에 정부에서 한풀 꺾인 모습 꺾인 아니었습니까? 모습을 보였습니다. 50% 한도에 있어서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000명 증원하는 데서 500명 증원까지 또는 2000명 증원에서 1000명 증원까지 이게 가능해져 버린 상황이에요. 정부가 한 발 뺐습니다. 근데 이것이 야당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의사 증원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상태거든요. 말은 안 했지만 500명이든 1000명이든 서로 합의가 됐고 증원에는 양쪽 다 찬성합니다. 만약에 야당이 여기서 반대했다면 선거 이슈가 됐을 텐데 야당이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의대 정원 이슈는 선거 이슈가 아니라 국정관리 이슈가 된 거예요. 책임은 윤석열 정권에 있는 것이고 그걸 못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좀 한 발 물러서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이 문제는 체계적으로 좀 차츰차츰 증원시키는 게 바람직할 텐데 잘 관리하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렇게 공격하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큰 안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협치 의지의 진정성이 있냐를 가리는 기준에 대해 민생과 특검 수용 여부에 있다고 보는 만큼 이 대표가 윤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의지를 밝힌 해병대, 최상병 특검법 수용을 요청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과연 수용할까요? 야, 이거 진짜 어려운 문제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소위 얘기해서 민생 관련돼서는 이재명 대표 제일 먼저 가서 이야기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생 관련돼서 25만 원 받아라라고 카드를 던질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미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거는
미래를 망친 포퓰리즘이라고 반대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던졌을 때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상병 특검법의 핵심은 뭐냐면은 8월 1일 날 또는 7월 30일 날 실제로 이종섭 장관이 사인했던 거를 뒤로 돌리게 만들었던 그 전화를 누가 했느냐라고 찾자는 거거든요. 어느 나라에서 장관이 사인했던 것을 뒤로 돌리게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대통령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찾자라는 것이 특검법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 받으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인데 과연 이걸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도 이거는 장담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이 뭐 라디오에서 합의 가능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부터 먼저 머리를 맞대야 된다. 그러니까 25만 원 문제부터 먼저 처리를 하자는 거죠. 그리고 일각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병 특검에서 협조하고 총리 인준의 야당 협조를 구하는 식의 주고받기는 가능하다. 딜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인데,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요구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야당 지지자들의 강력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답변을 해야 되는 지금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는 겁니다. 네. 이 와중에 새 비서실장에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정진석 의원이 지명이 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방송 생중계를 통해 발표를 했는데요. 예상됐던 바이긴 한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 적절한가요? 이 부분은 참 좀 답답한데요. 네. 그러니까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었어요. 전 비대위원장이었고 국회 부의장까지 하셨던 5선의 중진이라서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 정진석 의원을 직접 임명을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전에 홍준표 시장이 얘기할 때 총리에는 김한길 그리고 비서실장 장제원 정도로 이야기해서 그 부분을 받았으면은 굉장히 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정진석 이번에 낙선을 했는데 이번에 지명이 된 것은 상당히 야당의 불만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네. 이번 선거에 소위 얘기해서 친일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일 병탄이 된 것, 이것은 조선이 썩을 대로 썩었고, 일본은 국군을 걸고 러시아와 청을 제압했고 조선은 삼켰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이거는 소위에서 뉴라이트 사관 내지 그때 당시에 이완용이 얘기했던 시각과 똑같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야당이 엄청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털었지 않습니까? 아버지 정성모는 전두환 정권에서 군부 독재에 부역했던 사람이고, 할아버지 정인각은 창씨개명을 하면서 일본에 충성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에서 신분의 이름을 내줄 정도로 친일파였다고까지 털었는데, 그 사람을 지금 이렇게 비서실장으로 내세운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야당이 협치 안 하자는 말 아니냐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여의도 전화를 해서 좀 확인해봤어요. 야당이 네네. 얼마나 격앙되어 있는지. 실제로 제가 전화를 해서 격앙되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거 적절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인선을 발표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좀 반대할 의견을 알고 있음에도 그런 리스크를 다 떠안고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고 있음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예전에 이런 얘기했거든요. 지지율이 10% 아니 1%까지 간다라도 난 내가 길 가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네. 원로들 앞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현재 영수회담을 앞두고 비서실장, 그러니까 총리는 어차피 야당의 추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운을 띈 것이 박영선이라는 전 정권의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을 띄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정진석 전 비대위원장이다 당에다 영향력 큰 인물을 비서실장으로 불렀는데, 이것이 당연히 야당의 반발을 일으킬 줄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정치의 갈 길을 명확하게 보여준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론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민심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비판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고집스럽게 자기 정치를 나가고 있다라고 평가하는 데까지 극과 극으로 날리는데 지금 이 상황 국민의힘조차도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다. 반대가 아니에요. 불안해하고 있다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영수회담 어떤 모습이 그려져야 할지 한 말씀 해주실까요? 시간이 다 됐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영수회담이 가야 할 길은요. 국민들이 이번에 어떠한 것을 요구했냐라고 하면은 192대 108, 192대 108은 야당이 탄핵만 빼놓고 지금까지 미루어놨던 각종 입법들을 해내라. 해내지 않으면 이번에 야당도 야당 자격 없다라고 국민들이 도장 꽝 찍어준 거거든요. 그럼 야당은 국민 지지자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 또는 윤석열 정부에서 브레이크를 받거나 반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정치는 협치는 없다라고밖에 이야기가 안 되고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의 최고 대표자격인 대통령과 제1야당 당수가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영수회담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운명이 바뀐다.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도래했다. 만약에 영수회담을 통해서 성과가 안 났다라고 한다면은 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전국이 회오리 바람이 칠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미 민심은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앉히고 그 다음 이재명 대표를 서로 영수회담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양쪽에서 지혜롭게 처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다라는 거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 살펴보겠습니다. 미 130조 군사 지원안 처리, 우크라 전쟁 향방은입니다. 미국 하원이 무려 130조 원 규모의 안보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에 대한 군사 지원이 핵심 내용인데요. 이번 지원 결정이 3년째로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대만을 각각 지원하는 미국의 안보 예산안이 논란 끝에 미국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실까요? 일단 이번 안보 예산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 대해 84조 원 지원하고요. 우리 이스라엘에 36조 원을 제안하고 타이완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에 11조 원을 지원한 조원 우리나라 돈으로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608억 달러, 260억 달러, 81억 달러와 함께 지원하면서 맨 밑에 틱톡 강제 매각법 수정안 포함했다라는 21세기 힘을 통한 평화법까지 얘기했잖아요. 네. 저거 중국 제압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네. 힘을 통한 평화법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전체 그림을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거 공화당이 계속 반대했던 거였거든요. 네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계속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공화당이 반대하다가 결국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하는 상황까지 이란과의 전쟁 상황을 보면서 이게 바뀐 겁니다. 여론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상원은 민주당이 더 많기 때문에 상원으로 들어가면 그대로 통과가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을 가지고 앞으로 전 세계에서 전쟁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전쟁 당사자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일단 고맙죠. 지원 안 했으면 망할 뻔했으니까 당연히 고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이제 크렘린궁,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입장에서는 뜨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군사 부분에 있어서 미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어요. 러시아 안 되고 중국도 안 돼요. 아직까지.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입장이 엇갈리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정권이
독재 정권이고 국민들로부터 물러나라라고 막 시위 받다가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애매한 입장에서 네타냐후가 바이든한테 막 이렇게 반항하다가 돈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타냐후로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이쪽에서는 엄청나게 실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전쟁 당사자들의 입장이 완전히 바뀌었다. 웃음꽃이 피는 것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통과된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은 어디에 사용되는 걸까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요. 그겁니다. 바로 이 미국이 돈을 지원했을 때 크렘린궁,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지원 결정은 미국을 더 부유하게 만들겠지만이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이야? 미국에서 지원했는데 미국이 더 부유해져? 이게 뭔 말이냐면요. 미국에서 이렇게 그 무기 그러니까 지원을 하게 되면은 그 각국 지원받은 나라에서 미국의 방산업체에다가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 시스템, 탄약, 포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는 거예요. 미국은 돈을 주고 그걸 다시 역으로 무기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에서 얘기할 때 미국은 지원하면서 부유해지겠지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 전쟁에다가 무기 판매하는 걸로 돈을 법니다. 근데 지원을 또 해줘요. 이게 오른쪽으로는 돈 지원하고 왼쪽으로는 돈 버는 구조를 하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 세계의 일각에서는 미국이 전쟁 범죄의 모든 것들을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번 군수물자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의 만류를 무시하고 재보복하겠다. 마웨이 막 이렇게 가고 있지만 그래서 부담이 적지 않지만 일단은 지금 불안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는 전시 내각, 복잡한 이해관계가 있는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퇴진 압박. 왜냐하면은 네타냐후가 이스라엘 국민 입장에서는 네타냐후 꼴 보기 싫거든요. 독재하고 막 그러니까. 그런데 네. 전쟁이 벌어졌잖아요. 갈아치울 수가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미묘한 상황인 거죠. 내부적으로 강경파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아무 일 없이 지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지원함으로써 자기 정당성을 받았다는 것이죠. 네. 한편 이스라엘이 난민들이 모여있는 라파 난민촌을 공습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좀 살펴볼까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남단 라파 난민촌 밀집 지역을 공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린이 9명을 포함해서 모두 13명이 사망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이후 하루가 채 안 돼서 이라크와 시리아 일부가 공습받고 이스라엘의 라파 공세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동 정세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중간에서 계속 그런 양쪽 라파도 공격하고 지금 이란도 공격하고 시리아도 막 치고받고 하기 때문에 확전될까봐 바이든이 계속 막고 있다가 돈을 지원해 줬잖아요. 이건 한쪽에서 싸우라는 얘기면서 막고 싸우라면서 막고 이렇게 하는 되게 웃긴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중동이 전쟁에 앞으로 한 치 앞도 못 바라보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미국의 속셈은 과연 무엇일까요? 11월에 있는 선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는 좀 어떻게 전개될까요? 지금 어떻게 될런지는 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일단은 전면전은 벌어지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전면전이 벌어지면은 핵시설 공격한다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럼 전면전이 벌어지면 미국의 11월 대선은 오히려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게 바이든이든 아니면 그 트럼프든 간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면전은 피하면서 제한된 군사 옵션을 활용해서 제한적 국지전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일종의 줄타기 전략을 통해 상황 관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생생법률시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시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